전산회계 2급 최신 기출문제 풀이 제45회 이론편 풀어보겠습니다. 문제 1번. 다음 괄호 안에 들어갈 적절한 용어가 순서대로 정렬되어 있는 것은, 자, 우리 회계의 순환 과정에서 용어 문제 출제되었습니다. 볼까요? 계속 똑같은데 계속 출제된다는 겁니다. 우리 다시 한번 확인해 봅시다. 기업에서 발생하는 거래를 발생 순서에 따라 분계하여 기입하는 장부를 분계를 기입한다. 분계장이 되고, 분계장이라 하고 이를 해당 계정에 옮겨 적는 것을, 즉 계정 과목별로 집계해서 옮겨 적는 것을 전기라고 하고, 그 전기에서 작성되는 표를 뭐라고 한다고요? 총계정 원장. 각 계정이 설정되어 있는 장부를 총계정 원장으로 한다고요. 그러면 답이 뭡니까? 3번이 답이 되겠네요. 분계장, 전기, 총계정 원장 답이 되겠다. 계속 똑같은데도 이 용어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한다는 거죠. 우리 회계 원리니까. 자, 회계 순환 과정에 관한 용어 문제였다. 문제 2번. 주어진 자료에서 기말 2015년 12월 31일 결산 후 재무상태표에 표시될 차량 운반구에 대한 감가상각 누계액을 묻는 겁니다. 자, 유형자산 회계 처리 중에서 감가상각비에 대한 회계 처리 묻는 거다. 자, 여기서는 상각 방법이 뭡니까? 정률법이고요. 특이한 점은 현재 2015년 12월 31일 걸 묻는데 취득은 언제? 올해가 아니고 작년 초에 했다는 겁니다. 그럼 작년 감가상각비랑 올해 감가상각비 두 개를 구해가지고 두 개 합산한 금액이 감가상각 누계액으로 지금 쌓여져 있겠다라는 겁니다. 자, 우리 감가상각비 문제 중에서는 조금 까다롭게 지금 출제되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정률법 감가상각비는 어떻게? 취득 원가에서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구해서 뺀 금액에다가 곱하기 정률을 곱한다는 거죠. 자, 2014년도에는 어떻게 구했겠습니까? 취득가액 500만 원. 500만 원 빼기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 취득 시점, 취득한 연도니까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은 없다. 곱하기 정률이 몇 퍼센트? 40%라는 겁니다. 40%. 그러면 500만 원 곱하기 40만 원, 200만 원. 작년에 감가상각비 200만 원이었다는 거죠. 올해 감가상각비 얼마라고요? 자, 봅시다. 취득 원가. 자, 취득 원가에서 500만 원에서 전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이 얼마라고요? 200만 원이라고요. 200만 원 뺀 거에서 곱하기 40%. 그럼 얼마? 300만 원 곱하기 40% 120만 원이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양년도를 합하면 200만 원 플러스 120만 원, 320만 원이 답이다라는 거죠. 4번 답. 그리고 조금 편법으로 조금 빨리 푸는 요령을 굳이 설명한다면 정률법이면서 1월 1일에 취득했다면 전년도 감가상각비 200만 원에서 곱하기 어떻게 40%에 1-40%, 즉 60%를 곱하면은 200만 원 곱하기 60%는 2, 6, 12, 120만 원 된다. 편법이라는 거죠. 약간 편법인데 그냥 요령이니까 혹시라도 알고 있으면 조금 빨리 풀 수는 있겠다는 겁니다. 그죠? 정률법은 어떻게? 이 정기말 감가상각 누계액을 뺀 금액 자체에서 항상 곱하다 보니까 일정 수준만큼 항상 일정하게 비례적으로 감소한다는 거죠. 매년 감가상각비가. 그죠? 그래서 이런 산식을 이용해서 빨리 구할 수도 있겠다라는 거죠. 참고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다음 문제 3번. 주어진 자료에서 인출금과 당기순이익을 정리 후 기말 자본금으로 오른 것은, 자, 우리 회계 처리 중에서 자본에 관한 회계 처리에서 출제됐던 겁니다. 자, 봅시다. 기초 자본금에서 당기순이익을 더하고 기중에 있었던 일출금의 증감액을 반영시키면 기말 자본금이 나온다라는 그 원리를 이용해서 문제 풀어보자라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T자 계정으로 되어 있는 총계정 원장으로 제시되어 있을 때 이 총계정 원장을 사람들이 수험생들이 읽을 수 있는지 그걸 테스트해 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런 문제였습니다. 봅시다. 기초 자본금이니까 자본금 자본계정이라는 거죠. 자본계정의 자리는 어디입니까? 오른쪽이 내 자리라는 거죠. 정기에 2월 돼 있는 기초의 자본금이 50만 원 있었다는 거죠. 재무상태표에. 거기서 당기 순이익이 얼마요? 20만 원 있었다고요. 그럼 어떻게 50만 원 플러스 20만 원 하면은 기말 자본금이 되겠는데 인출금, 기중에 왔다 갔다 하는 인출금이 있었다고요. 자, 인출금 계정이 차변에 있다는 겁니다. 5월 1일 날 현금 5만 원. 이게 분계로 나타나면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5월, 12월, 15일 날 분계 봅시다. 12월 15일 날 인출금 총계정 원장에 차변이 있으니까 차변에 뭐가 있었다고요? 인출금이 있었다고요. 5만 원. 그리고 대변에는 상대 계정 과목인 현금이 적혀 있으니까 현금 5만 원. 이런 분계가 있었다고요. 12월 15일 날. 즉 무슨 뜻입니까? 회사 돈 5만 원을 빼갔대요. 회사 주인이. 대신 차변 그 왼쪽에 있던 자산이 오른쪽으로 비니까 차변에 인출금에 적어준다는 거죠. 차변에 인출금이 있다는 건 뭐? 회사의 자본금, 즉 오른쪽이 내 자리인 자본금이 양가 왼쪽으로 줄어들었다는 거죠. 즉 뭐 자본금이 이렇게 50만 원 있었는데 회사 주인 사장님이 필요하니까 5만 원만큼 빼갔다는 거죠. 그만큼 자본금이 줄어들었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기중에 자본금을 건드리기는 부담스럽다는 거죠. 그래서 기중에 변동이 있을 때는 인출금이라는 중간 임시계정을 쓴다는 거죠. 근데 기말이 되면 이 인출금을 뭘로? 자본금이라는 걸로 이름을 바꾸치게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뭐 오른쪽에 있던 자본금이 왼쪽만큼 5만 원만큼 있으니까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차감 효과가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뭐 우리가 확인차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들여서 차변 대변 했지만 어쨌든 이걸로 자체로도 우리 바로 직답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뭐 기초 자본금 50만 원 플러스 50만 원 플러스 당기 순이익 20만 원. 그리고 차변에 있는 인출금을 마이너스 해야 되겠죠. 그러면 65만 원 바로 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 65만 원이 기말 자본금.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확인했고요. 4번. 손익에 관한 결산 정리 사항 중 수익의 이연에 해당하는 내용으로 옳은 것은, 자, 우리 결산 정리 사항 중에서 수익 비용의 이연 발생 항상 단골 메뉴죠. 정리 한번 더 해볼까요? 또 이연이 뭡니까? 이연 내년 걸 미리 주거나 받았다. 뭐 내년 거를 미리 받았다. 선수 수익. 내년 걸 미리 지급했다. 선급 비용. 내년 수익을 미리 받았으니까 돈은 들어왔지만 부채라는 거죠. 부채고 수익을 너무 많이 인식했으니까 조금 차감시킨다는 개념. 그리고 선급 비용은 뭐 내년에 내야 될 비용을 올해 미리 돈을 줬으니까 자산인 거죠. 자산. 그리고 수익. 자, 임대료 같은 수익이 있는데 내년에 돈을 받기로 했다고. 그러나 돈은 내년에 들어오지만 이미 기간이 어느 정도 경과했으니까 수익을 미리 인식하자는 거죠. 미수수익. 내년에 받을 거야 라니까 뭐 자산이라는 겁니다. 미수수익. 미지급 비용. 자, 이자 줄 게 있다. 차입해가지고 이자를 줄 게 있는데 아직 돈은 안 나갔지만 기간이 경과했으니까 비용을 미리 인식하자. 내년에 줘야 될 돈이 생겼으니까 부채라는 거죠. 부채. 자, 이런 네 가지 개념이 있었는데요. 미리 인식한다. 선 인식한다. 선자 들어간 건 뭐라고요? 이걸 이연이라고 하죠. 이연. 수익의 이연이고요. 이거는 뭐 비용의 이연. 이거는 뭐 수익이 발생했다는 거죠. 수익 발생. 이건 뭐 비용의 발생. 이렇게 네 가지로 정리할 수 있었다는 거죠. 자, 이 중에서 수익의 이연. 이 중에서 수익 이연이 제일 많이 나오더라는 거죠. 가장 출제가 빈도가 높더라. 어쨌든 선수 수익을 고르면 된다는 거죠. 자, 뭐 이자 미수분 아니죠.
임대료 선수분 이게 되겠죠. 임대료 수익 받을 거를 미리 받았다. 3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답은 3번 되겠다. 나머지도 한번 매치를 해보면요. 이자 미수분은 뭘까요? 이자 미수분 미수 수익 요거 뭐 이거 되겠네요. 수익이 발생이 될 거고 미지급 이자 줄 게 생겼다. 미지급 비용의 발생이 되겠다. 그죠? 보험료 미경가분 뭡니까? 보험료를 미리 줬다는 거죠. 미경가분. 보험료 미리 줬다. 100만 원 줬지만 그 중에 일부만 올해 거고 아직 미경가분이 있다는 거죠. 그 뭐 선급 비용 이연되겠다는 거죠. 그죠? 됐습니다. 확인해 봤고요. 문제 5번.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 사용되는 다음의 자산 중 감가상각을 필요로 하지 않는 것은 전형적인 탕후루 변이다. 자, 유형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 중에서 감가상각에 대한 문제인데요. 유형 자산이라 하더라도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게 있다는 겁니다. 자, 봅시다. 영업 목적 달성을 위해 장기간, 자, 요건이 있습니다. 영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영업 목적을 위해서 사용한다. 그게 첫 번째 요건. 장기간, 올해만 그냥 효용이 끝나는 게 아니고 몇 년, 2년, 3년에 걸쳐서 장기간 동안 사용할 거고, 그리고 눈에 보인다는 거죠. 그 세 가지 요건을 충족했을 때 유형자산이라고 하는데요. 어쨌든 유형자산 중에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것은, 자, 뭡니까? 다 유형자산 맞습니다. 그 중에서 뭐 토지 같은 경우, 자, 땅이 있다. 땅은 시간이 지난다고 가치가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토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 건설을 하고 있는 자산은 아직 사용을 안 했으니까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죠? 두 가지 유형 자산은 대표적으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 유형 자산이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여기서 그래서 답은 1번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자, 됐습니다. 답은 1번. 자, 문제 6번. 다음 거래의 결과 자본, 즉 자본이 순자산이죠. 자본의 변동을 초래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이걸 뭐 거래의 판례소 문제네요. 거래의 판례소의 결합관계를 알면 다 풀 수 있는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봅시다. 그냥 분개를 해보는 게 더 빠를 수 있겠다. 자, 1번. 은행으로부터 운영자금 100만 원을 현금으로 차입하다. 어떤 문제입니까? 차변, 현금이 일단 들어왔어. 현금이라는 게 자산이 들어왔지만 100만 원 들어왔지만 대신 부채도 늘어났다는 거죠. 뭐 차입금이라는, 은행에 대한 차입금이라는 부채가 증가했다는 겁니다. 자, 2번. 사업 확장을 위해 현금 500만 원을 추가로 출자하였다. 뭐 현금이란 자산이 들어왔습니다. 현금 500만 원이라는 자산이 들어왔지만 대신 뭐 자본금이 들어왔다는 겁니다. 자본. 기업 주인의 돈이 지금 들어왔다는 거죠. 출자가 됐다는 거죠. 자본금 500만 원이 들어왔다는 거죠. 자, 3번. 은행 차입금에 대한 이자로 10만 원을 현금 지급하였다. 자, 현금을 줬대요. 현금을 줬다. 이자래, 이자. 이자 비용이란 거죠. 이자 비용. 이자 비용 만원 비용이 발생했다는 거죠. 4번. 원가 5만 원의 상품을 6만 원에 현금 판매하였다. 자, 판매했습니다. 수익이 발생했네요. 대변. 매출. 상품 매출 적으면 되겠죠. 매출 6만 원. 그리고 현금이 들어왔대요. 자, 원가 5만 원, 이거는 매출 원가에 해당하는 부분이고, 매출 원가에 대해서는 12월 31일 결산 때 하니까 이 분계는 일단 기준 거래로 봐가지고 일단 매출에 대한 분계만 일단 하기로 합시다. 자, 봅시다. 차변에 6만 원 매출했고 현금으로 들어왔나요? 현금. 자, 이런 분계가 있다라고 봅시다. 이 중에서 순자산 변동을 초과하는 거래가 아닌 것은, 자, 순자산 변동이 있으려면 어떻게 수익 비용 바뀌면 순자산이 바뀌죠. 왜? 수익 비용의 결과인 당기 순이익이 뭘로 가기 때문에 자본으로 가기 때문이다. 자, 그러면 현금 차입금 뭐 자산의 증가, 부채의 증가니까 순자산 변동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죠? 순자산 변동 하나도 없고 현금, 자본금 변동했다. 자본금이 현재 변동했다는 거죠. 그러면 순자산 변동이 있는 거고, 이자 비용이란 비용이 있으니까 순자산 변동한 거 맞고, 그리고 매출이라는 수익이 있으니까 순자산 변동한 게 맞다는 겁니다. 그럼 뭐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순자산 변동을 초래한 거래가 아니다. 됐죠? 그러니까 키포인트는 뭡니까? 자본이라는 게 순자산, 즉 순자산이라는 거는 수익 비용의 결과가 즉 자본으로 반영된다는 개념을 알고 있는지를 묻고 싶었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거는 출자한 것 자체는 자본금이 변하는 거니까 자본금은 순자산이다라는 걸 개념을 알고 있느냐라는 걸 묻고 싶었다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자본은 수익 비용의 결과값이다라는 개념 중요했다는 겁니다. 됐죠? 그게 키포인트였다. 문제 7번. 재고자산은 그 평가 방법에 따라 금액이 달라질 수 있는데 평가 방법의 변경에 따른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의 변동이 매출 원가와 매출 총이익에 미치는 영향으로 올바른 것은 자 상품 매출 원가와 매출 그 기말 재고 자산의 관계 전형적인 문제입니다. 회계 처리 중에서 상품의 회계 처리에서 매출 원가 산정에 관한 문제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상품의 총계정 원장으로 봤을 때 상품의 총계정 원장 기초 재고가 있었고요. 그다음에 단기 매입이 있었다는 겁니다. 기초 재고가 있고 단기 매입이 있고 두 개를 합한 금액이 차변에 집계된다. 합한 금액이 차변에 집계되는데 이걸 뭐 판매 가능 금액, 판매 가능액이라고 부른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차변되면 차변의 합계액이 대변의 합계액과 똑같아야 되는데 이게 기말에 실제 창고에 얼마 남아있는지를 안다면 나머지 금액이 매출 원가로 배분이 된다라는 거죠. 자 여기서 기말 기초 재고와 단기 매입에 대해서는 집계된 금액이 어쨌든 똑같다는 겁니다. 그 평가 방법이 선입선출법이든 후입선출법은 그거는 상관이 없이 판매 가능 금액, 집계되는 금액 자체는 똑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기말 재고 금액을 산정할 때 그 단가가 매번 살 때마다 금액이 달라지니까 그 일정한 가정을 하자는 거죠. 선입선출법 또는 후입선출법 이런 등의 가정에 따라서 이 기말 재고 금액을 구한다는 거죠. 이 금액이 클 수도 있고 평가 방법에 따라서 작을 수도 있다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 반대죠. 기말 재고 금액이 크다면 매출 원가가 어떻습니까? 이 금액이 일정한 상태에서 이 금액이 커버리면 이 금액이 작아진다는 거죠. 이 금액이 만일 작아진다면 이게 커진다는 거죠. 이 관계를 이용해서 답해보자라는 거죠. 자, 그래서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올라가면, 자 여기 새로 그릴까요? 올라가면,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이게 매출 원가가 낮아지고, 매출 원가가 작아진다는 말은 비용이 작아지니까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관계가 이렇게 일일이 보아서 확인도 할 수 있는데 이제 한 가지 중심을 잡고 외우는 분이 많은데 뭐 외운다고 표현해야 되나요? 어쨌든 이 관계를 보면 관계가 딱 정리되어 본다는 겁니다. 자, 기말 상품 재고가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다라고 관계 정리할 수도 있겠죠. 그죠?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매출 원가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서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다. 단기 순이익이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의 결과는 자본 금액으로 합산되니까 자본 금액이 올라간다라고 정리도 할 수 있겠네요. 그죠? 그래서 여러 가지 뭐 외울 수도 있겠지만 주로 이렇게 외우는 게 제일 편하죠. 기말 재고가 올라가면 단기 순이익이 올라간다라고 하나 중심을 잡고 외워놓으면 조금 일일이 이렇게 관계를 그리지 않아도 쉽게 맞출 수 있겠다는 겁니다. 봅시다. 기말 재고 자산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원가가 증가하나요? 그건 아니겠죠. 그죠? 이거는 틀렸다. 기말 재고 금액이 증가하면 매출 총이익이 증가한다. 단기 순이익이 증가하듯이 매출 총이익도 마찬가지로 증가하겠죠. 매출 원가가 작아지니까. 그래서 2번은 맞는 거겠죠. 3번. 기말 재고 금액이 거꾸로 감소한다. 감소한다면 매출 총이익도 감소하겠죠. 단기 순이익이 감소하니까. 그죠? 기말 재고 금액이 감소한다면 매출 원가는 증가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렇게 막 말 자체로 보면 막 헷갈리지만 중심을 하나만 잡고 보면 쉽게 맞출 수 있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네요. 자, 답은 2번 일단 확인했고요. 중심은 뭘로 잡으라고 그냥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저는
기말 상품 재고하고 단기 순이익하고 같은 방향이다라고 외우는 게 좀 편하지 않겠냐 하는 게 제 생각이었습니다. 자, 이렇게 확인했고요. 이제 답은 확인했고 우리 시산표를 한번 잠깐 생각해 보고 싶어서요. 저는 시산표를 한번 생각해 보고 싶었다는 거죠. 봅시다. 우리가 상품을 차변에 집계된 판매가 하는 상품이 즉 뭡니까? 기초에 있던 거랑 단기에 매입한 게 모두 다 차변에 있는 상품이라는 개념 금액으로 지금 다 회계 처리가 됐는데 그걸 실제로 12월 31일 되면 그중에서 실제로 남아있는 것만 상품으로 남겨놓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매출 원가라는 비용으로 지금 인식한다라는 개념이 요 결산 정리 분계인데요. 이걸 시산표로 사용해가지고 시산표를 사용해서 한번 그 의미를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죠. 봅시다. 처음에 우리 회계 원리를 공부할 때는 사실은 시산표 자체의 그림으로 머릿속에 그려보기는 어렵죠, 사실은. 근데 이제 차변 처음에 회계 공부할 때는 거래 판료소의 결합관계에 기초해가지고 거래에 대해서 차변, 대변 기록하는 연습을 사실 하는 게 원칙이죠. 근데 이제 조금 차변, 대변 분계 기록하는 게 좀 익숙해진다면 전체적인 거시적인 그림에서 관점에서 어떻게 이게 재무제표상 이 구성이 되는 건지 한번 생각해 보면 더 재미있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제가 한번 같이 생각해 보자고 한번 그려보려고요. 시산표를. 자, 봅시다. 시산표는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계정을 하나의 표로 집계해 보자는 거죠. 근데 우리 대차 평균의 원리에 따라서 차변합계, 대변합계는 일치해야 된다는 겁니다. 봅시다. 자산의 자리가 왼쪽이죠. 자산, 비용, 그리고 오른쪽은 부채, 자본. 여기서 말하는 자본은 기말 자본이 아니고 정기말 자본에서 단기 중 증가액만 반영한 거예요. 즉 단기 순이익 결과를 반영하기 전에 자본입니다. 그죠? 그래서 여기 오른쪽이 또 수익이죠. 그래서 토탈 총 5개의 항목들이 집계돼 가지고 시산표를 이룬다는 거죠. 차변 대변 항상 일치한다. 차변 대변 합계는. 그리고 요까지를 자 요 자산 부채 항목을 끊어서 나타낸 게 재무상태표죠. 다만 여기서 있는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의 결과만큼을 플러스해 가지고 기말 자본으로 나타냄으로써 차대 일치시키는 게 재무상태표였고 요렇게 표시되어 있는 수익 비용을 이쪽으로 옮겨서 나타낸 게 손익계산서였다. 다만 오른쪽과 왼쪽의 차이는 요만큼은 단기 순이익이었다라고 표시가 되는 거죠. 자, 어쨌든 시산표 자체를 기중 분계에 대해서 쭉 이렇게 열거했을 때 우리가 자산을 아까 상품의 총계정 원장에서 봤던 상품 판매 가능 상품에 대해서 매출 원가와 기말 상품 쪼개는 거는 즉 기중에는 기초에 있던 상품이랑 단기 매입한 상품을 모두 다 상품이라는 자산으로 일단 쭉 처리해 왔다는 거죠. 쭉 처리해 왔는데 그 중에서 창고에 남아 있는 거 빼고는 일부는 모두 그 창고에 남아 있는 거 빼고는 전부 매출 원가로 봐가지고 자산으로 기록되어 있는 걸 비용으로 이렇게 바꾸는 절차. 그게 아까 우리 결산 분계였다고 보면 된다는 겁니다. 근데 요 기말에 남아 있다고 보는 기말 재고가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올랐다가 내렸다 달라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그 평가 방법에 따라서 이 왼쪽에 있는 자산이 올라가 버리면 요 나머지 금액이었던 밑으로 내려가는 비용 금액이 줄어든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 평가 방법에 따라서 지금 현재 시상표가 이 상태인데 이 시상표가 현재 이 상태에 있는데 만약 평가 방법에 따라서 기말 재고 금액이 달라진다면 어떻게 된다고요? 생긴 게 이게 아니고 이렇게 자산이 이만큼이 아니고 이만큼일 수도 있다는 거죠. 자산이 이만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비용은 어떻게? 이만큼 늘어난 요만큼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요 부분만큼 차이가 생긴 거죠. 그죠? 이 부분만큼. 수익과 비용의 차이 금액이 단기 순이익인데 요 금액만큼 차이가 생기는 만큼 단기 순이익까지 영향이 미치다는 거죠. 그리고 이 부분이 영향이 미친다면 손익계산 재무 상태표로 따져봤을 때는 자, 요 금액이 그대로 온다는 거죠. 자산, 부채, 자본, 기초 자본에서 단기 순이익을 더한 게 자본이었다는 거죠. 항상 대차 평균에 의해서 이 금액이 똑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금액이 바뀌면 자본도 당연히 바뀐다는 거죠. 그죠? 그 이유는 뭐다? 이 자산의 금액, 자산 금액이 뭘로 비용을 영향을 미쳐서 비용에 영향을 미치면 수익 비용의 차이인 단기 순이익까지 영향을 미치고 단기 순이익의 영향은 자본으로 오니까 결국 자산이 늘어나면 자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이렇게 자산, 부채, 자본이 있다가 요만큼 자산이 늘었다라고 보면 반대로 오른쪽에 있는 자본도 늘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죠? 그러니까 아까 우리 외웠죠. 자산에 해당하는 기말 상품 재고 금액이 늘면은 아까 뭐 이 영향을 미치는 단기 순이익이 는다는 거죠. 늘면 기말 상품 재고액이 늘면 당연히 오른쪽에 있는 자본도 증가하는 영향이 생긴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기말 상품 재고액이 증가하면 단기 순이익, 이 표시된 장기 순이익도 늘어나고 자본 금액도 늘어난다. 대신 이 세산표는 왼쪽에 있는 표는 일정한 금액에서 나눠먹기식이니까 자산이 늘어나 버리면 매출 원가 이거는 줄어드는 영향이 생겨버린다라고 이렇게 정리할 수도 있겠다는 겁니다. 자, 전체 그림으로 한번 설명드려 봤습니다. 그죠? 자, 다음 문제 8번. 기업회의 기준에 따른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에 대한 올바른 처리 방법으로 볼 수 있는 것은 자, 봅시다. 매출 애누리와 매출 할인 문제 나왔네요. 자, 뭐 우리 수익 비용 배울 때 매출 할인에 대한 회계 처리, 매출 애누리에 대한 회계 처리 또 나왔다는 겁니다. 단골 메뉴죠. 어떻게 합니까?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매출 환입 요 세 가지 항목은 전부 뭐 매출에서 차감하자는 겁니다. 그죠? 100만 원치 물건을 매출했다라 하더라도 매출 애누리, 매출 할인 이런 것들이 있으면 뭐 5만 원, 10만 원 깎아준다는 겁니다. 그럼 뭐 우리의 매출은 100만 원이 아니고 95만 원, 90만 원 이렇게 내려간다는 거죠. 매출에서 차감한다. 자, 그러면 뭐 올바른 회계 처리는 뭡니까? 모두 매출액에서 차감한다. 2번이 정답이 되겠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9번. 문제 9번. 자산의 분류 중 다음 설명에 해당하는 자산 계정으로 옳은 것은 자, 여러 가지 자산 중에서 계정 과목의 정의에 대해서 종종 나오는 게 뭡니까? 유형자산입니다. 여기서 유형자산이 출제됐다는 겁니다. 봅시다. 구체적인 형태가 있는 자산으로 일단 첫 번째 요건 뭡니까? 자, 흰색으로 할까요? 구체적인 형태가 있다. 눈에 보이는 형태다. 두 번째 판매 목적이 아닌 영업활동에 어떻게 사용하기 위하여 사용한다는 게 두 번째. 구체적인 형태 이게 첫 번째, 사용한다 두 번째. 그다음에 장기간 올해 그 효익이 끝나버리는 게 아니고 단순 비용이 아니고 2년, 3년 그 효익이 계속 지속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장기간 이게 세 번째 요건. 이 세 가지 요건이 충족하는 자산은 뭡니까? 유형자산이라는 겁니다. 유형자산. 유형자산에 속하는 거예요. 밑에 있는 것 중에서. 자, 우리 비유동자산 항목 중에서 자, 유동자산은 당좌자산, 재고자산으로 분류할 수 있고 비유동자산은 투자자산, 유형자산, 무형자산, 기타 비유동자산 이 네 가지로 할 수 있는데요. 이 중에서 유형자산에 해당하는 거 골라보자는 거죠. 답은 뭐? 비품이라는 거죠. 비품. 답은 쉽게 맞출 수 있다. 자, 나머지 한번 더 볼까요? 상품은 뭡니까? 상품은 비유동자산이고 유동자산인 재고자산에 속하고 투자부동산은 투자목적으로 샀으니까 투자자산이 되겠죠. 산업재산권은 뭐 우리의 보이지 않는 권리라는 거죠. 무형자산에 속한다. 그죠? 됐습니다. 문제 10번. 소모품 계정에 기입된 내용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소모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주어졌습니다. 자, 어떤 문제입니까? 우리 기말 결산 분계 중에서 소모품의 정리라는 항목이 있었죠. 그거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습니다. 그리고 소모품에 대한 총계정 원장이 주어졌는데요. 학생들이 수험생이 총계정 원장에 대해서 이해하고 있는가, 읽을 수 있는가 그것도 테스트하고 싶었던 겁니다. 봅시다. 소모품 뭡니까? 자산입니다. 자, 우리가 필요한 뭐 소모품을 샀을 때 돈을 쓴단 말이다. 돈을 주고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처리할 수도 있고 소모품비라는 비용으로 처리할 수도 있는데 여기서는 어떻게 이렇게 기입된 내용대로 지금 회계 처리가 됐다는 겁니다. 어떻게 됐는지 우리가 추정을 해볼 수 있다는 거죠. 어떻게 됐다고요? 12월 1일 날
차변 소모. 우리 회사는 소모품을 샀을 때 소모품이라는 자산으로 회계 처리하나 봐요. 어떻게 20만 원 주고 소모품을 샀어요. 전부 자산 처리한 거예요. 당좌 자산 처리했다. 현금을 주고 20만 원치 소모품을 샀는데 12월 31일 날 보니까 어떻게 14만 원치는 썼대요. 근데 나머지 6만 원만큼은 남아 있대요. 그러니까 소모품 자산으로 처리했는데 그 중에서 보니까 창고에 보니까 6만 원치밖에 남아 있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뭐 14만 원만큼은 이번에 썼으니까 당기의 비용으로 돌리자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회계 처리했다고 회사는 12월 31일 날 소모품비 B라는 판매 관리비로 14만 원 기록하고요. 대변에 소모품이라는 자산을 없앴다는 거죠. 소모품 14만 원. 결국 창고에는 얼마 남아있다고? 6만 원치가 창고에 현재 남아있다고요. 혹은 탕비실에 있다고요. 지금. 그죠? 커피 믹스 같은 그런 게 소모품이겠죠. 자, 어쨌든 그리고 나머지 6만 원만큼은 창고에 남아있으니까 뭐 자산 계정 과목이니까 다음 기로 이월시킨다는 거죠. 차기 이월. 이름으로 해서 차변 대변 똑같이 해가지고 자산 계정을 마감했다는 뜻입니다. 그죠? 마감 후 총계정 원장이라는 겁니다. 자, 이 내용에서 이렇게 지금 회계 처리되었는데 요거에 대해서 옳은 설명은 한번 봅시다. 당월 소모품 사용액은 14만 원이다. 맞나요? 맞다는 거죠. 소모품에 20만 원 산 거 중에서 14만 원치 썼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1번은 맞는 설명이다. 답은 1번 되겠네요. 그죠? 답은 1번. 이미 답은 맞췄지만 2, 3, 4 읽어보고 싶다는 겁니다. 읽어봅시다. 12월 1일 소모품 구입 시 비용으로 처리했나요? 아니죠. 자산으로 처리했다는 겁니다. 3. 당월에 발생된 소모품비는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봅시다. 당월에 발생된 소모품비는 손익계정 대변으로 대체된다. 일단 당월에 발생된 자 봅시다. 이거 읽어봅시다. 당월에 발생된 이게 뭐 12월 31일이라 하더라도 일단 발생된 소모품비라고 봅시다. 당월에 발생된 소모품비 14만 원은 손익계정에 어디입니까? 손익계정에 차변으로 대체되겠죠. 왜? 비용이니까. 그죠? 소모품비를 다 없애주면서 이름을 뭐 여러 가지 비용 항목들을 다 없애주면서 차변에 손익계정이라는 임시계정으로 이름을 대체하지 않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대변 아니고 차변이겠죠. 비용이니까. 결산 시 대차대조표래. 자, 이게 사실은 재무상태표의 옛날 이름이 대차대조표인데요. 요 45회 기출문제 당시에는 대차대조표라는 이름과 재무상태표라는 이름이 혼용되는 시기였다는 겁니다. 그죠? 결산 시 대차대조표에 표시되는 소모품은 20만 원이다. 맞나요? 아니죠. 20만 원 샀지만 그중에 14만 원만큼 썼으니까 현재 탕비실에 남아있는 6만 원만큼만 재무상태표에 표시되고 있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서 4번도 틀렸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문제 11번. 다음 매출처 원장을 이용하여 산출한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으로 오른 것은? 자, 이거 뭡니까? 우리 당좌 자산에 대한 회계 처리에서 문제가 나왔네요. 그리고 이것도 총계정 원장 형태, 즉 거래처 원장 형태인데 T자 총계정 원장 형태로 주어졌으니까 총계정 원장을 읽을 수 있는지 이렇게 물었다는 겁니다. 그죠? 자, 우리가 매출처 원장, 자, 외상 매출금은 뭡니까? 채권 아닙니까? 그죠? 남한테 받을 돈이니까 오산상이 얼마 받아야 되고 화상상이 얼마 받아야 되지 각 거래처별로 우리 관리한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이 오산상에 화상상을 합하면 뭐 총 외상 매출금이 되겠죠. 그죠? 재무상태표에 기록되는. 자, 어쨌든 매출처 원장이라도 하나도 달라질 건 없고요. 다만 외상 매출금에 대해서 각 거래처별로 이렇게 쪼개놨다는 것만 달라지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외상 매출금 미회수액이 어떻게 됩니까? 자, 외상 매출금이 자산이니까 자리는 왼쪽이라는 거죠. 전월에 기초에 10만 원 있었는데 이번에 외상으로 매출한 게 70만 원 있었대요. 그래서 왼쪽이 80만 원인데 그 중에서 80만 원 있는 것 중에서 현금으로 40만 원씩 매입을 회수된 거죠. 그죠? 분계를 굳이 9월 20일 거 분계를 한번 그려보자면 어떻게 8월 15일이랑 9월 20일 분계를 예를 들어 한번 그려보자면 아시겠지만 봅시다. 한 번만 더 봅시다. 8월 15일 차변 어떻게 분계됐다고요? 오산상에 대한 외상 매출금이 일단 기록됐다고요. 외상 매출금. 오산상에 뭐 이렇게 했겠죠. 오산상에 해가지고 얼마야? 70만 원 이렇게 기록됐겠죠.
그리고 대변에는 뭐가 왔겠습니까? 대변에는 매출 왔겠죠. 매출 70만 원 왔겠죠. 그리고 9월 20일에는 뭐가 왔습니까? 9월 20일에는 차변으로 기록되어 있던 외상 매출금이 오른쪽으로 지금 기록됐다고. 오른쪽으로 40만 원. 자, 오른쪽으로 대변 없어졌대요. 외상 매출금 40만 원 이렇게 기록되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신 이 적자리는 뭐 있다고? 이 상대편 계정 과목 적어주는 거니까 현금이라는 계정 과목으로 현금으로 받았다는 거죠. 외상 매출금을. 이런 분계를 뜻한다는 겁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됐으면 남아있는 게 얼마입니까? 80만 원 빼기 40만 원이니까 남아있는 게 40만 원. 차기 2월 40만 원 해가지고 마감해버리겠죠. 마찬가지로 화성상의에 대한 외상 매출금 남아있는 건 얼마? 150만 원 중에서 90만 원 받았으니까 얼마? 60만 원 남아있겠죠. 그죠? 그러니까 오산상의에 대해서 40만 원 남아있고 화성상의에 대해서 60만 원 남아있으니까 두 개 합하면 얼마? 100만 원이나 외상 매출금이 재무상태표에 기록되겠더라라는 겁니다. 답은 4번 되겠습니다. 구구절절 서명했지만 사실 답은 바로 보면 구할 수 있는 거죠. 그죠? 12번 수원산업은 신축 중인 건물이 완성되어 공사대금 잔액을 현금으로 지급하였을 경우 수원산업의 재무상태에 미치는 최종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자 봅시다. 유형자산의 회계 처리에서 출제된 거네요. 봅시다. 신축 중인 건물. 자, 건물을 신축 중이래요. 건물을 건설 중이면 완성되기 전까지 어떤 계정 과목 쓴다고 했습니까?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계정 과목 쓰면서 감가상각을 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왜? 아직 완성이 안 됐고 사용이 안 됐으니까 가치가 감소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현금을 지금 계속 드리면서 건물을 짓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이라는 자산이 빠진다는 거죠. 현금. 뭐 예를 들어 뭐 100만 원 이렇게 기록한다는 겁니다. 그럼 뭐 차변에는 어떻게? 현금이 나간 대신 일단 자산, 미래의 경제 효용이 있는 자산이 점점 지금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건설 중인 자산 100만 이렇게 기록해왔다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기록해 오다가 이제 완성됐다는 거죠. 완성이 돼가지고 자 이걸 뭐 금액을 100만 원 이렇게 100 이렇게 적어버릴까요? 100 적었다가 완성이 돼가지고 잔금을, 자 중도금을 이렇게 써서 주고 공사하다가 완성이 됐대요. 마지막 완성이 되고 나면 잔금을 50원 더 주기로 했대요. 50원. 그럼 어떻게? 현금, 일단 우리가 가지고 있는 현금 50원을 줘야지. 그리고 건설 중인 자산이 자산으로 임시자산 계정으로 있던 이거를 없애줘야 되겠지. 건설 중인 자산 100 이걸 또 없애줘야 되겠지. 우리가 가지고 있던 자산을. 그리고 이름을 이제 대체해야 되겠지. 정식 자산으로 이제 왔으니까. 완성이 됐으면 뭡니까? 건물이라는 완성된 자산을 인식한다는 거죠. 어떻게? 이 두 개 합한 150을 인식한다는 거죠. 그죠? 이 분계에 대해서 답해보자는 거죠. 어떤 분계? 이런 분계가 있을 때 재무 상태에 미치는 최종적인 결과로 옳은 것은, 자 자산이 감소. 자 봅시다. 최종적인 결과 봅시다. 자산이 증가했다. 150 증가했다. 자산이 50 감소했다. 자산이 100 감소했다. 즉 자산이 150 감소했다가 자산이 150 증가했으니까 즉 뭐 현금 건설 중인 자산이라고 이 왼쪽에 기록되어 있던 자산들이 없어지면서 대신 이름만 바뀌었을 뿐 자산 자체 금액은 불변이라는 거죠. 그죠? 자산 금액의 총액으로 보면 자산의 감소, 자산의 증가를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죠? 거래의 판료수 결합관계를 보면 자산이 감소되고 150만 원 똑같은 금액이 자산이 증가되었으니까 자산 자체 금액을 합산해 보면 자산이 불변이라는 겁니다. 그죠? 답은 3번 되겠네요. 이 회계 처리만 안다면 답을 맞출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13번. 다음 개인기업의 집합손익 계정에 관한 설명으로 올바르지 못한 계정은, 자 우리가 결산할 때 수익 비용 계정을 마감할 때 썼던 임시 계정 과목이 손익 계정이었다는 겁니다. 손익 계정 또는 집합 손익 계정. 뭐 어쨌든 임시 계정, 즉 마감할 때만 잠깐 나타났다가 다 사라져 버리니까 이름이 집합 손익이든 중요하지는 않다. 그죠? 자, 집합 손익 계정은 임시 계정이다. 맞냐? 맞다. 그죠? 그리고
집합손익 계정은 마감 단계만 나타난다. 맞죠? 그죠? 나타났다 없으니까. 자, 모든 시산표 중에서 똑같은 말이지만 시산표 중에서 자산, 비용, 수익, 부채, 자본 이렇게 있다면 수익, 비용 이걸 이제 정리해가지고 요 차이 금액만큼을 뭘로 자본으로 보내자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수익 계정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비용 계정 여러 개 있다는 거죠. 복잡하니까 이거를 전부 다 뭐 손익 계정이라는 일본을 하나 대체시키고 이걸 손익 계정이라는 일본을 대체시킨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마감 단계만 나타나고 사라져 버린다는 거죠. 임시 계정이고 최종적으로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맞나요? 요 금액의 차이만큼이 자본금으로 그러니까 가야 되니까. 그죠? 자본금으로 가야 되니까 자본금으로 대체된다. 맞고 집합 손익 계정은 결산 정리 후에도 계정 잔액들의 다음 회계 기간에 이월된다. 맞나요? 아니라는 거죠. 임시적으로 나타났다가 사라져버리고 자본금으로 대체됨으로써 다 사라져버린다는 거죠. 그래서 계정 잔액들이 다음 회계 기간에 이월된다는 건 뭡니까? 자산, 부채, 자본 계정 이 계정들이 금액이 그대로 넘어간다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손익 계정 그리고 수익 비용 계정들은 다음 회계 기간으로 이월되지는 않는다는 겁니다. 됐습니다. 그래서 답은 4번. 당연히 4번 되겠다. 14번. 다음 대화를 통해 상품 순매입액을 구하면 얼마인가? 자, 우리 상품의 취득 원가에 관한 문제인데요. 상품의 취득 원가에 관한 회계 처리 문제 중에서 굉장히 어려운 편이라고 봅니다. 어려우면서 제일 우리가 배운 거 다 등장한 중요한 문제다라고 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봅시다. 뭐 어렵다고 해서 우리가 안 배운 게 아니고 우리가 배웠던 것가 전부 다 등장하는 조금 좋은 문제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을 것 같고요. 자, 봅시다. 대화가 있습니다. 이걸 대해서 회계 처리해보면 상품 순매입액은 얼마인가를 묻는 겁니다. 자, 우리 상품 매입할 때 등장했던 개념이 뭡니까? 상품 매입 할인, 매입 애누리, 매입 환출 배웠죠. 그런 것들은 다 공통적으로 뭐 취득 원가에서 차감된다는 거죠. 그것만 알면 맞출 수 있는데 말로 쭉 썼다 보니까 그 개념을 정확하게 이해하지 못하면 맞출 수 없더라는 겁니다. 됐습니다. 봅시다. 소명 상점에 주문한 상품이 들어왔습니까? 박 부장이. 예, 8월 1일 갑 상품 200개가 개당 단가 1,000원으로 해서 들어와서 창고에 입고되었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200개 곱하기 단가 1,000원 어떻게 20만 원이겠네요. 자, 일단 봅시다. 상품 어떻게 20만 원? 상품 총 매입액이 20만 원인 겁니다. 뭘로 결제했다고 했나요? 자, 어쨌든 현금인지 뭔지 나타나지 않았다. 우리는 뭐 상품의 순매입액을 구하면 되니까 상대편 계정 뭐 중요하지 않은데 우리 아무것도 없으니까 뭐 현금으로 할까 그냥 현금으로 줬다고 봅시다. 현금으로 줬다라고 가정하고 20만 원 이 분기가 있었죠. 자, 그러면 상품 구입 시 운임은 누구 부담인가요? 그리고 대금 지불했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니까 박 부장이 자, 얘 상품 대금 중 5만 원은 현금 지급하고 자, 봅시다. 여기 단서가 여기 나와 있네요. 현금은 얼마 줬다고요? 5만 원 줬대요. 5만 원 줬고 나머지를 외상으로 했대요. 자, 그러면 외상 매입금으로 15만 원 회계 처리했대요. 됐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또한 운임 3만 원은 상대방이 지불했답니다. 우리가 만일에 운임을 지불했다면 뭐 취득 부대 비용으로 현금 대변에 현금 보내고 상품의 취득 원가로 합산이 되겠지. 근데 뭐 상대방이 지급했으니까 우리는 회계 처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그죠? 택배비를 저쪽에서 파는 사람이 냈대요. 그럼 우리는 회계 처리할 게 없다라는 겁니다. 상대방이 지불했습니다. 그리고 8월 20일에 자 이거는 뭐 8월 1일입니다. 8월 1일 날 이런 분기가 있었고 8월 20일에 갑 상품 10개가 흠이 발견되어 가지고 반품시켰대요. 뭐가 등장했습니까? 매입 환출이 등장했네요. 그러면 어떻게 자 20만 원치 샀는데 그 중에서 10개래요. 10개면 얼마? 개당 1,000원이니까 만 원치가 20만 원치 샀는데 그 중에 만 원치가 흠집이 있어가지고 우리가 반품시켰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회계처리. 일단 상품에 대해서 반품시켰대요. 만 원 반품시켰대. 이걸 뭐라고 한다고요? 매입
환출. 즉 우리가 반품시켰으니까 결국은 상품 20만 원이 아니고 지금 이제 기말이 남아있을 때는 어떻게 20만 원을 뺀 19만 원만 현재 장부에 기록되겠죠. 그죠? 그러니까 기중에는 매입 환출이라는 우리 내부 관리 계정을 쓰겠지만 결국 이게 공시할 때는 재무상태비 공시할 때는 이게 뭐라고 보면 됩니까? 상품의 차감 항목을 보면 되겠죠. 상품을 차감시킨다고 보면 되겠죠. 그래서 네트로 이 금액과 이 금액을 네트 쳐가지고 19만 원 이렇게 공시하게 되는 거죠. 상품을. 그래서 즉 상품 취득원가에서 차감된다라고 되는 게 이 논리죠. 그래서 상대방 계정으로 뭡니까? 우리가 외상 매입금 앞으로 15만 원 줄 필요 있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많은 만큼 우리가 반품책 쓰니까 만 원 차감한 14만 원 주면 되겠죠. 그죠? 그래서 만 원을 차감시킨다는 거죠. 외상 매입금. 외상 매입금을 차감시킨다. 그리고 그리고 약속기일인 8월 30일 이전인 8월 30일 하루 전에 주는 바람에 외상대금 우리가 계약보다 하루 빨리 줬대요. 그래서 국제에서 고맙다고 이자 명목으로 10% 정도 그 외상 매입 대금의 10%를 할인받았대요. 그죠? 나머지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했대요. 8월 30일 날. 자, 그럼 얼마? 8월 30일 날 나머지 외상 대금 얼마입니까? 15만 원 중에서 10만 원만큼은 반품시키니까 지금 14만 원 남았잖아요. 14만 원. 그죠? 그래서 차변 외상 매입금 14만 원을 지금 다 없애줘야 돼. 외상 매입금 14만 원을 다 없애주되 대변 실제로 현금 나온 건 얼마? 그쪽에서 10% 깎아줬대요. 14만 원에서 10%를 깎아줬대요. 얼마? 14,000원만큼을 깎아줬대요. 그러니까 얼마만 주면 된다고? 14만 원 빼기 14만 원 빼기 12만 6천 원만 12만 6천 원만 현금을 줬대요. 현금 줬나요? 자, 나머지 외상 매입 대금을 지급했다. 그냥 현금으로 지급했다고 봅시다. 그냥. 현금으로 14만 원 외상 매입금을 없애면서 얼마만? 12만 6천 원만 줬다고. 나머지 14,000원을 뭐라고? 그쪽에서 깎아준 거라고. 즉 매입 할인된다고. 매입 할인. 매입 할인도 마찬가지로 매입 환출과 마찬가지로 상품의 차감 항목이라는 거죠. 됐죠? 그래서 결국 총 20만 원이라고 총 매입을 했지만 그중에서 매입 환출 반품시킨 거 있고 대금 빨리 주면서 조금 할인받은 게 14,000원 있으니까 이걸 뺀 20만 원 빼기 만 원 빼기 14,000원이 금액이 얼마입니까? 20만 원 빼기 만 원 빼기 14,000원은 17만 6천 원. 이 금액만큼이 순매입액이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매입 환출, 매입 할인의 회계 처리만 그리고 있다면 바로 이 말을 읽으면서 금액을 바로 구할 수도 있겠지만 이게 회계 처리를 하나하나 해보니까 더 명확해지더라라는 겁니다. 게다가 이게 나머지 외상대금이라고 이렇게 주어져 버리니까 이게 14만 원인가 도출하려면 이 중간 회계 처리를 떠올려 봐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조금 까다로웠던 겁니다. 그죠? 그래서 14,000원 구하는 게 조금 까다로웠다. 그래서 어쨌든 차감하는 것 자체는 우리가 명확하니까 이런 문제품에서 한번 연습해 볼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죠? 답은 17만 6천 원 되겠습니다. 자, 봅시다. 다음 문제. 마지막 15번. 오성상사는 10월 1일에 보험료 48,000원의 1년 만기 화재보험이 가입하고 가입과 함께 대금을 전액 현금으로 지급하였대요. 그죠? 그래서 10월 1일에 격리부장인 김 부장은 보험료 계정 차변에 48,000원, 현금 계정 대변에 48,000원을 기록하였다. 즉 48,000원 1년치 보험료를 10월 1일에 주면서 1년치 보험료를 전부 다 비용 처리했다는 거죠. 근데 기말 결산일인 12월 31일에 어느 계정에 대해서 수정 분개해야 되겠는가? 자, 봅시다. 우리 기말 수정 분개 중에서 단골 메뉴인 수익 비용 미이연 발생에 대한 문제가 출제됐다는 거죠. 그죠? 10월 1일에 전액 다 48,000원, 한 달에 얼마씩입니까? 한 달에 4,000원씩이네요. 한 달에 4,000원씩 하는 보험료가 있는데 이걸 1년치를 10월 1일 내는 바람에 전부 다 비용 처리했지만 그게 과다하다는 거죠. 실제로 이번 달에는 올해는 10월, 11월, 12월 세 달치만, 즉 3,000원, 4,000원 곱하기 3개월 12,000원만 이번 달에 인식하고 나머지 36,000원은 내년 거 비용인데 올해 비용으로 48,000원 전부 내시겠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너무 과대 계상됐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분개합니까? 12월 31일에는 너무 차변에 보험료가 많이 계상돼 있으니까
대변의 보험료. 보험료라는 비용을 대변으로 옮기면서 너 너무 많이 계산했지 않느냐 이러면서 36,000원 이렇게 기록한다는 거죠. 그리고 이쪽에는 내년 걸 미리 줬으니까 자산이죠. 우리 입장에서 선급 비용이라는 자산을 인식한다는 겁니다. 46,000원. 그죠? 이렇게 인식한다. 어떤 뭐에 대한 분계를 잘못했다고? 보험료 기중에 10월 1일 날 했던 보험료 차변의 보험료 대변의 현금 이렇게 중에서 보험료액이 너무 과대 계산됐다고 요거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는 게 12월 31일에 기말 수정 분계였다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어떤 분계? 보험료에 대한 4번 보험료에 대한 수정 분계를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나머지는 등장하는 게 없습니다. 선급 비용, 선급 보험료라는 게 있으면 혹시 헷갈릴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뭐 선급 비용도 없고 미지급 보험료 이런 게 등장했으니까 그죠? 답은 보험료라는 게 되겠습니다. 4번 보험료. 자, 그래서 이상 45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